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완벽한 클레임, 문서 구성, 부록 및 편집 전략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게 그냥 뭐 정보를 나열하는 법,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된 초안 수준의 문서를 어떻게 하면 진짜 전문가 수준의 설득력 있는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심사자가 문서를 딱 펼쳤을 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문서 구성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죠. 바로 독립형 문서, 영어로는 스탠더론 다큐먼트라는 개념입니다. 독립형 문서요? 네, 말 그대로 이 문서 하나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완결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몇 년씩 걸리고 수많은 사람이 얽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외부 자료 하나 없이 단락 문서 한 묶음만으로 모든 걸 이해시킨다는 거죠? 배경 설명만 해도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심사자는 우리처럼 이 프로젝트에 몇 년씩 몸담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건 파일 중 하나로 이걸 받아볼 뿐이죠. 그 사람이 다른 자료를 뒤져보거나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안에서 모든 진술과 증거, 또 비용 계산 근거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처럼요. 독자가 다른데 한눈 팔 필요 없이 책만 따라가면 진실을 알 수 있게요. 그렇군요. 철저하게 심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독립형 문서 원칙은 알겠는데 막상 그걸 구현하려면 좀 막막하네요. 수백 개의 증거 자료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내죠? 물론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문서를 아예 처음부터 두 권으로 나누는 이권 분리 전략이죠. 두 권으로요? 네, 1권은 순수하게 진술서, 즉 이야기의 흐름만 담고요. 2권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모든 부록 및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겁니다. 두 권으로 나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좀 구식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그냥 PDF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본문에 하이퍼링크를 거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작성자의 편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심사자의 편의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사자가 책상에 앉아서 왼쪽에는 1권, 즉 이야기책을, 오른쪽에는 2권, 증거 자료집을 펼쳐둡니다. 1권을 읽다가 증거 35번 참조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냥 고개만 돌려서 오른쪽 책에서 35번 증거를 바로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의 흐름으로 돌아올 수 있죠. 페이지를 수백 장씩 뒤로 넘겼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수고를 덜어준다는 거군요. 확실히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좋겠네요. 디지털 파일이라도 창을 두 개 띄워놓고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겠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서를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심사자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사건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시작부터 신뢰를 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2권, 부록 묶음은 그냥 자료를 쌓아두는 창고는 아닐 텐데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이권 역시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가집니다. 가장 큰 단위인 권 아래에 찾기 쉽게 라벨이 붙은 인덱스 탭으로 각 부록을 나누죠. 예를 들면 A 탭은 계약 서류, B 탭은 회의록, C 탭은 사진 자료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각 부록 내에서 개별 문서를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하위 간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C탭 사진자료 부록에 증거 사진이 20장 있다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번호가 붙은 하위 간지를 각 사진 앞에 끼워 넣는 거죠. 와, 정말 철저하네요. C-15번 사진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 C탭을 열고 15번 간지를 바로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속표지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속표지. 그건 각 인덱스 탭 바로 뒤에 붙이는 미니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독자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C탭을 딱 넘기면 가장 먼저
부록 C 사진자료 목록이라는 속표지가 나오고 그 아래에 C-1부터 C-20까지의 사진 제목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아하. 당연히 이 목록은 문서 전체의 대목차와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해야 하고요.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문서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만들다 보면 꼭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저는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이렇게 다 번호를 매겨넣는데 중간에 상사가 이 이메일이 빠졌네. 15번이랑 16번 사이에 넣어줘.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그게 실무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맞아요. 의혹이 앞서서 초안을 작성하면서부터 엑스빗 19, 엑스빗 20 이렇게 번호를 붙여나가는 거죠. 그러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증거 번호를 하나씩 다 밀어서 수정해야 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번호도 다 바꿔야 하고요. 그렇죠. 본문에 인용된 수십 개의 참조 번호도 일일이 찾아서 바꿔야 하고요. 그야말로 대참사죠. 맞아요. 분명히 하나쯤은 빼먹고 수정해서 나중에 큰 실수가 될 게 뻔하고요. 제가 예전에 본 최악의 경우는 최종 제출 이틀 전에 핵심 증거가 하나 추가됐는데 담당자가 밤을 새워서 200개가 넘는 증거 번호랑 본문 인용을 전부 수작업으로 바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앤디 휴잇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작성 중에 번호를 매기면 나중에 반드시 수정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나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워크플로우를 바꾸는 거죠. 첫째, 문서 작성 중에는 절대 번호를 확정하지 마세요. 대신 엑스빗 X 계약서처럼 임시 표시를 사용합니다. 둘째, 모든 검토와 편집이 끝나고 정말로 더 이상 증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게 확실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최종 목록을 확정하고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찾기 및 바꾸기 기능으로 문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임시 표시들을 최종 번호로 한 번에 일괄 변환하는 겁니다. 5분도 안 걸리죠. 와, 작업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며칠 밤샘 작업을 5분짜리 일로 만들 수 있군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증거 자료를 배열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그냥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배열하면 제일 편하지 않나요? 그것도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자료는 연대순, 즉 시간 순서 배열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시간 순서요? 네. 1월 15일에 이메일 다음에 2월 10일에 회의록, 그리고 3월 5일에 현장 사진 순서로요. 문서 종류와 상관없이 사건 발생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왜 그게 더 좋은 방법이죠? 본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만약 아주 중요한 핵심 계약서가 있다고 해보죠. 이 계약서는 아마 진술서의 도입부, 중간, 결론 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될 겁니다. 그럼 이 계약서를 증거 자료 목록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러네요. 맨 앞에 둬야 할지 중간에 둬야 할지 애매해지죠. 그렇죠. 논리적 순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그런 고민이 사라져요. 모든 증거는 그저 시간의 흐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위에 자기 자리를 찾아갈 뿐이죠.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타임라인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심사자가 진술서를 읽다가 특정 증거를 봤을 때 그 앞뒤에 있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심사자가 스스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설득력이 높죠. 우리의 주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 시간 순서대로 증거를 보시죠. 판단은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구조, 워크플로우, 배열 순서까지 거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쌓은 탑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차의 페이지 번호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거나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마지막 관문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목차는 문서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실제 지형과 다르면 심사자는 길을 잃습니다. 라는 비유를 듭니다. 메인 진술서의 목차, 각 권 표지의 목차, 각 부록소 표지의 내용까지 이 모든 지도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죠?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새로운 눈을 통한 내부 검토입니다. 새로운 눈이라면
제가 작성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검토받는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냥 동료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배경 지식이 전무한 내부 검토자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검토를 제안하는데요. 1단계는 작성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고 2단계가 바로 이 새로운 눈의 검토죠. 프로젝트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 비약이나 불충분한 설명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든요. 이건 당연히 알겠지 하고요. 아, 전문가의 저주 같은 거군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초심자의 관점을 잊어버리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설명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논리가 앞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훨씬 더 날카롭게 발견해냅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비용은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근거가 없는데요? 같은 질문들을 던지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진정한 독립형 문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아주 작은 수정 하나가 문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경고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클레임 문서는 모든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생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협상 중에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부록 I에 있던 비용 계산 내역을 10% 깎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부록 I의 숫자만 고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수정된 금액은 진술서 본문에 있는 전체 청구 금액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또 문서 맨 앞에 있는 요약 보고서의 핵심 결과값까지 바꿔야 하는군요.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강조합니다. 협상 중에 단 하나의 증거나 내용이라도 바뀌면 반드시 문서의 모든 섹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차 점검해서 모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이 마지막 단계를 소홀히 하면 공들여 쌓은 문서 전체의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벽한 클레임 문서란 단순히 사실을 잘 정리해 나열하는 게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자라는 독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아주 치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독립형 문서 원칙부터 이권 분리 전략, 그리고 편집 과정의 재앙을 막는 현명한 워크플로우까지 이 모든 디테일이 모여서 결국 문서의 설득력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잘 만들어진 문서는 협상의 무기입니다. 협상의 무기요. 네. 클레임 제출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편집되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문서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쉽게 물러서지 않겠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죠. 이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 협상의 판도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건설 클레임 문서를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협상의 무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의 업무 분야에서 이처럼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문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프로젝트 제안서일 수도 있고 연구 보고서 혹은 마케팅 전략 문서일 수도 있겠죠. 만약 당신의 문서를 그런 전략적 무기라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문서를 구성하고 다듬게 될까요?